2025년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오늘 하루 국내 금융시장을 다룬 여러 뉴스 기사들인데요. 네, 오늘 시장, 숫자만 보면 정말 뜨거웠죠.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4,150선을 아주 시원하게 뚫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좀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 화려한 숫자 뒤에 뭔가 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승세 이면에 숨어있는 시장의 진짜 속마음, 그 균열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우선 오늘 시장의 얼굴, 핵심 숫자들부터 보시죠. 코스피는 54.80포인트, 그러니까 1.34% 올라서 4,154.85에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은 3.05포인트, 0.33% 오른 927.79, 강보합 수준이었죠. 원달러 환율은 1.9원 내렸고요. 근데 재밌는 게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29억 원, 307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외국인 혼자 3,213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건 뭐랄까, 잔치상은 차려졌는데 정작 집주인들은 숟가락을 놓고 손님만 신나게 먹는 모양새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하,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힘이요. 네, 안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엔진이 가자! 하고 시장을 힘껏 끌어당겼고요. 밖에서는 이제 곧 있을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랑 그래도 연말이니까 산타랠리는 오겠지 하는 기대감이 딱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데 모두가 웃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군요. 그렇죠.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아주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엔진 이야기부터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특히 SK 하이닉스, 이 주가 움직임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네, 맞아요. 장 초반에는 분명히 약세였는데 마감 때는 무려 6.07%나 급등을 했단 말이죠. 하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야말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전망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망이요? 실적이 아니라? 네, 몇몇 증권사에서 SK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인 14조 6천억 원을 그냥 가뿐히 넘어서 16조 2천억 원에 달할 거다 이런 리포트를 낸 거죠. 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방향을 확 튼 겁니다. 16조 원이 넘는 분기 영업이익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회성 실적 개선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요?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의 중심에는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HBM. 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핵심인 거죠.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급사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 정도인가요? 네, 이게 뭘 말해주냐면 이제 시장이 반도체 산업의 평가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평가 지붕을 갖고 온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하면 경기를 엄청 타는 사이클 산업의 대명사였잖아요. 맞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탄 구조적 성장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넘어서 기업에 붙는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2026년 영업이익이 82조 원, 그러니까 2년 만에 3배 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와, 반도체가 시장의 한쪽을 그렇게 이끌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리면서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했고요. 네, 큰 계약이었죠. 이 소식 하나가 코스닥의 에코프로는 21% 넘게 폭등시키면서 52주 신고가를 쓰게 만들었고 에코프로 BM도 8% 넘게 끌어올렸고요. 정말 대단했어요. 네, 하나의 호재가 산업 전체의 온기를 불어넣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최근에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2차 전지 주가는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현실적인 악재를 덮을 만큼 오늘 나온 계약 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사실 시장이 오늘 호재에 열광한 이유는 단순히 계약 규모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전기차 외에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처요? 네, 예를 들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최근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시장이 그렇죠. 아,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 분석을 보면 이런 신규 수요가 전기차 부진을 상당 부분 메꿔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원자재 가격의 반등입니다. 그동안 계속 떨어지던 리튬 코발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이게 결국 배터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자극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의 전기차 수요 부진보다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와 원가 개선에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흥미롭네요. 이렇게 코스피를 이끈 두 엔진이 선명하게 보였다면 코스닥 시장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총 1위, 약 24조 5천억 원 규모의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최종 결정했어요. 네, 오늘 임시주총에서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코스닥 입장에서는 정말 대장주를 빼앗기게 된 셈이죠. 그렇죠. 알테오젠이 더 큰 시장으로 가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또 코스피 200 같은 주요 지수에 편입되면서 대규모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투자금을 유립시키려는 거죠. 과거에 카카오나 셀트리온이 그랬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똑같은 경로를 밟으려는 거죠. 듣고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 같기도 한데요. 더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데 이걸 막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 기업의 선택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코스닥 시장 전체에 던지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당장 알테오젠 하나만 빠져나가도 코스닥 전체 시총의 약 5%가 사라집니다. 5%나요? 네. 더 큰 문제는 이게 연쇄 이탈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죠. 시총 2위인 에코프로 BM도 과거에 이전 상장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만약에 두 기업이 모두 떠난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의 약 8%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8%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다면 알테오젠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나 코스닥 지수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알테오젠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 때문이죠. 네. 하지만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지수를 이끌던 우량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지수 전체의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선임연구위원도 잘 키워놓은 기업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지수가 오르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닥은 결국 2부 리그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참, 고민이 깊어지는 문제네요. 시장의 큰 흐름 외에 개별 종목들을 뜯어보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특히 신규 상장, IPO 시장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네, 변동성이 엄청났죠. 에임드 바이오라는 회사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로 뛰는 따따상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더니 오늘은 15% 넘게 급락했어요. 이건 뭐 롤러코스터도 아니고요. 하하, 이 현상의 배경에는 품절주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품절주요? 네, 에임드 바이오는 상장 초기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전체의 24%에 불과했어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까지 빼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던 거죠. 아, 물량이 거의 없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물량이 잠겨 있으니 아주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작은 매물에도 폭포수처럼 무너지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눈치 게임에 가깝습니다. 음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의자 뺏기 게임처럼 마지막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되는 구조죠.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반면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도 주가는 지지부진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그 두 사례가 현재 IPO 시장의 기대와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나라스페이스는 미래의 추정 이익을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해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고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5.53%로 매우 낮았어요. 5.53%면?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관 투자자들조차 이 주식을 오래 들고 갈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는 기대감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유통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기관들은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장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기술주도 있었어요.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의 AI 핵심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기술력은 인정받는 곳이죠. 미국에서는 비슷한 기술 가진 회사들 주가가 300%씩 폭등하는데 유독 이 회사를 비롯한 국내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두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수익 구조. 매출은 줄고 영업 적자는 계속되고 있죠. 아, 그리고 둘째는 경영진의 주식 매도 같은 투자자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네,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서 신뢰를 잃으면 시장은 외면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사례죠. 결국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개별 기업의 운명도 궁극적으로는 시장 전체에 돈이 도느냐 마느냐 하는 큰 흐름에 달려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열릴 미국 FOMC 회의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8.4%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여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연준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게 핵심이죠. 연준의 생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바로 점도표의 변화입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각자의 전망을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편인데요. 아, 네네. 여기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가 연말 랠리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시장은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의가 특히 더 흥미로운 건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심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라면서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대부분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FOMC 위원들 간의 의견은 아주 크게 엇갈릴 거라고 봤어요. 심지어 금리 결정에 대한 반대표가 3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 3명이요? 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1992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와, 그만큼 연준 내부의 고민이 깊다는 뜻이죠. 한쪽에서는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으니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도놓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맞서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금융시장에서도 좀 의미 있는 신호들이 있었나요? 네, 두 가지 정도 짚어볼 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 시장의 경고 신호인데요. 채권 시장이요? 네, 국고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채권 대차 잔고가 172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대차 잔고? 채권 대차는 보통 채권 가격 하락, 즉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쓰이거든요. 이건 시장의 다수 의견과는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권사들의 새로운 야심작, IMA 상품 출시가 세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IMA, 종합금융투자계좌요? 그게 어떤 상품이길래 출시 지연이 뉴스가 되는 거죠? IMA는 증권사가 고객에서 받은 돈을 직접 운용해서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증권사판 고금리 예금 같은 상품입니다. 아,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줄 수 있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는데 만기의 수익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세금 복병을 만난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금융상품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의 여러 월과를 깊이 들여다본 것 같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겉으로는 단도체와 2차 전지라는 강력한 주도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화려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코스닥 대장주의 이탈이라는 구조적인 고민, IPO 시장의 과열과 불안, 그리고 FOMC를 앞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그야말로 다층적인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 시장의 다양한 움직임을 짚어봤는데요. 저는 특히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한 기업의 성장이 기존 시장의 틀을 넘어서는 순간 그 기업은 더 큰 기회를 찾아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시장은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다른 성장 기업을 키워낼 동력을 만들어야 할까요? 어떤 답을 찾으시겠습니까?